안녕하세요. 저는 온누이 DMC 대표이사 양준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머틱 광고와 TV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바코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TV 쪽을 쭉 오래 해오신 전문가 분들이실 텐데, 최근에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TV랑 융합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2014년 설립을 하고 쭉 모바일 쪽으로 프로그래머틱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 오다가 대략 2018년쯤에 SK 브로드밴드랑 IPTV에서의 VOD 광고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모바일에서의 플랫폼하고 TV에서의 플랫폼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동영상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TV에서 어떤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이전에 모바일이나 PC에서처럼 아무 광고나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과연 왜 TV랑 접목이 되고 TV에서는 어떻게 접목이 될지, 이런 부분으로 대략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프로그래머틱 광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하나의 답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뭘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1번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통칭한다. 2번 광고 지면 판매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3번 오디언스 타겟팅 광고, 4번 디지털 지면 광고. 프로그래머틱 광고라고 한다고 하면은 광고 지면 판매를 자동화하는 걸 의미를 해요. 파는 사람도 자동화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사는 사람도 자동화를 한다. 특히나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처음에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나라들에서 발전을 한 이유가,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뭐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대면 미팅이 가능한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강의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서부에서 동부로 직접 간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권이든 숙박이든 또는 뭐 우버 같은 어떤 공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처럼 광고 자체도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비딩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자동화를 해서 판다, 이런 개념들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프로그래머틱 광고이면서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하고, 최근에는 오디언스 타겟팅 광고를 중심으로 하죠. 그럼 오디언스 타겟팅 전에는 뭐가 있었냐? 예를 들면은 뭐 컨텍스트 기반의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틱 광고라고 한다면은 검색 광고를 제외하고, 검색은 왜냐면 그냥 풀리 프로그래머틱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지면이나 비디오 광고를 프로그래머틱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이번에도 기포티콘 쏠게요. 네, 잠깐만요. 네, 이번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모두 고르시오. 프로그래머틱 광고가 가능한 게, 그런 거 있습니다. 한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지면이 있는가? 당연히 모바일 되고, PC 되고, 소셜 서비스 되고,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가능한데, 다른 외부의 플랫폼에서 유튜브의 지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애드워즈나, DV360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DSP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어떤 다른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커넥티드 TV란 이름으로 판매를 해요. 실시간 리니어 TV도 보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추세 중에 하나가 좀 모아보기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빈지 드링킹처럼 빈지 워칭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편이 다 나오면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TV 쪽에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 환경을 커넥티드 TV라고 하는데, 대략 지상파까지 포함해서 한 3%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디오 5개 광고, AI 스피커.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데코 같은 그 프랑스의 OH 관련된 회사들이 기존에는 좀 그 프린트물로 했다가 디지털로 넘어갔다가 판매도 자동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는 뭐 아마존 에코나 이런 쪽에서도 그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바일이나 PC 쪽이 프로그래머틱 광고로 판매가 되는 게 활성화되었고요. 일부 DSP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일부 외부 플랫폼들이 소셜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외부 플랫폼에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에 TV는 지금 SK 브로드밴드, 홈초이스 정도가 VOD에서의 그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큐톤에서의 그 일부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틱 광고 생태계의 주요한 플랫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매체 퍼블리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매체 지면을 특정 플랫폼사가 자동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판매를 했죠. 그래서 다 자기가 판매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애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 매체 쪽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그 SSP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플라이니까 반대는 이번에는 광고주 ROI를 극대화해주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ROI 극대화, 광고주 ROI 극대화와 매체 수익 극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KPI가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마켓플레이스인 애드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체가 우리 고객한테 가장 잘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DMP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죠. 네,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DSP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많은 DSP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체도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거고 SSP나 애드익스체인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광고주와 매체를 이어주는데 하나의 DSP, 하나의 애드익스체인지, 하나의 SS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광고주, 여러 DSP, 여러 애드익스체인지, 여러 SSP, 여러 매체 이렇게 N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특정 지면을 DSP가 구매를 하는데 하나의 애드익스체인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딜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에서 특정 사용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보이는데 광고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화면을 열었을 때 광고가 없는 상태죠. 광고가 없는데 한 0.1초 사이에 그 SSP, 애드익스체인지를 통해서 DSP들한테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당신네들이 여기에 비딩을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 리퀘스트를 던지는 거죠. 이걸 비드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그 구분자가 필요한데 익명화된 구분자로는 구글에서는 구글 애드버타이징 아이디, 그 다음에 애플에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포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IFA 정보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매체에서 어느 시간에 보냈고, 그 다음에 DSP는 여러 그 데이터 그 제공 사업자들한테 이 GAID, 보통 AdID라고 얘기하는데 AdID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디에 지금 어디를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는 뭘 구매를 했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 주로 골프장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 DSP들이 자기가 그 수주한 광고주를 가지고 비딩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비딩가를 오퍼한 그 DSP가 그 지면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지면을 낙찰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뭐 그 10만 임프레션을 낙찰받는다거나 뭐 100만 임프레션을 낙찰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1 임프레션 당으로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광고를 요청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면에 진입을 할 때마다 그 요청값을 날리고, 그러면 그 요청된 지면에 광고가 실리는 게 여기서는 0.1초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DSP도 있기 때문에 대략 0.2초에서 0.3초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그거를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그 DSP의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물론 뒤에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서에서는 잠깐 앞서 다시 볼게요. 그 DSP들 여러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DSP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가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광고주나 또는 아무 DSP가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 기술 자체가 진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예약이잖아요. 부킹을 하는 개념인데, 예약을 하면은 먼저 예약이 되면은 뒤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어떤 비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팔린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체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기회 손실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예약 시간이 지났을 때 팔리지 않고 남는 그런 잔여 인벤토리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디에이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미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비더만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시간 경매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 중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을 오픈 옥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지면이랑 프리미엄 광고주 사이에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도 좀 프리미엄 매체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뭐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키 값을 비딩할 수 있는 키 값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 또는 프라이빗 옥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약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 프리미엄보다 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냐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길 원하는 사업자 또는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하길 원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을 줄 테니까 임프레션마다 노출마다 그 가격이 변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산을 딱 픽스하길 원하는 사업자가 있겠죠. 그러면 노출량도 보장이 돼야 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되는 그러한 광고주인 경우에는 프로그래머틱 개런티드라는 그런 딜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고정해서 두는데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살 거야. 즉 지면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일 때만 광고를 내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프리퍼드 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단어들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일단은 DSP가 광고주 사이드고 익스체인지랑 SSP는 매체 사이드, 매체를 위해서 일하는 쪽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예를 들면 애드 익스체인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애드 익스체인지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뒤에서 기다리고 남는 걸 받아서 먹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낮은 가격으로 지면을 사는 게 싫어져서 여러 프리미엄 DSP들이 만든 포맷이 또 헤더 비딩이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애드 익스체인지가 미디에이션을 하더라도 가장 높은 어떤 비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쪽 프로그래머틱 시장에 들어온 게 대략 2013년, 14년 요때쯤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틱 DSP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와이더 플래닛 같은 회사가 리타게팅을 하고 있었는데, 지면을 예약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었죠. 그래 놓고 미니멈 개런티를 예를 들면 매체한테 주고
광고주를 모아오는 애드 네트워크 형태의 사업자였고요. 카울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그 미디에이션 사업자로는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프로그래머틱 방식의 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프로그래머틱 방식의 그 광고가 나온 게 한 2007년, 8년 이때쯤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2014년 정도 되면은 그 프로그래머틱이 전체 지면 광고의 약 36% 정도를 점유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한 7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물론 여전히 그 15에서 한 20% 정도는 프로그래머틱이 아닌 방식의 딜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면은 앞으로 그 프로그래머틱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이 추세를 봤을 때 국내가 한 5, 6년 정도 늦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아마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면 구매의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프로그래머틱 방식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V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쪽은 7%, 적게 보는 쪽은 2에서 3%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모바일의 그 일반적인 디지털 지면이라고 하면 2011년 정도의 그 통계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는 5, 6년 뒤에는 그 TV 쪽에서도 유의미한 수치의 그 지면 쉐어가 프로그래머틱 방식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전통 매체 시장은 그 매체의 어떤 종류라든가 또는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이 줄지는 않아요.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면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모바일 이쪽 광고주가 주로 커머스랑 게임 광고주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주를 쉐어별로 좀 나눠보면은 리테일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그런 것들을 리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쪽이 상당히 크고, 파이낸스라든가 자동차 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모바일 커머스가 먼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가 많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에도 보급률이라든가 휴대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았지만 측정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메저먼트가 다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브랜딩에서 퍼포먼스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TV 광고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GRP라든가 리치라든가 프리퀀시 이런 지표들을 보시잖아요. 여기서도 물론 타겟팅을 하죠. 인구 통계 타겟팅이나 이런 타겟팅을 하는데 최근 타겟팅 추세는 인구 통계는 기본이고 행동 중심의 타겟팅을 합니다. 즉 광고를 했을 때 시청자가 또는 이 광고를 본 사람이 직접 액션을 하는, 구매를 하는 ROI나 ROAS를 직접 보거든요. 그 브랜딩 광고주들조차도 이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 매체로서 유튜브라든가 다른 미디어들이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자세히 제공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매트릭스를 제공하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고 있다는 거죠. 타겟팅이 기존의 인구 통계 타겟팅 정도만 하던 게 사실 제가 이쪽 프로그래머틱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어떤 행동 기반 타겟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있다라고 하면은 리타겟팅 정도가 있었죠. 리타겟팅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지면에 방문한 사람의 쿠키를 가지고 다른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지면에서 그 상품을 보여주는 이런 광고였지, 이 사람의 관심사나 또는 쇼핑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어떤 광고 소재를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들도 생기고 DMP 사업자들도 들어오면서 이쪽이 상당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실내 위치 타겟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화점에 갔는데 3층에 방문한 사람, 3층에 예를 들어서 그 2층인가요? 2층 여성복 매장인가? 요즘 백화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2층 여성복 매장의 특정 그 브랜드 층에 갔다라고 하면은 비콘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도 당연히 와이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정보가 어디를 가든 몇십 개 이상이 잡히고 있는데, 이 정보를 모아서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롯데백화점 1층에 무슨 무슨 매장에 방문한 이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을 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치 기반 타겟팅 방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티맵 같은 그 뭐죠? 내비게이션 기반 또는 GPS 기반, 그다음에 실내 위치 기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앞서는 그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TV 쪽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나 이쪽은 그 리니어 TV 쪽도 있지만 그 OTT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TT가 아직은 SVOD나 그 TVOD 형태, 그 유료 VOD 형태도 있지만 AVOD, 즉 광고의 서포트를 받는 VOD 방식도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TV 광고를 거래할 때는 일반 모바일이나 웹에서 그 지면을 판매할 때랑은 좀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일단 판매 방식이 TV에서의 어떤 제약사항이나 또는 그 관계된 법령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오픈 옥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그래머틱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정도의 큰 딜 타입이 있고요. 실제로는 그 딥하게 들어가면 10가지 이상의 그 딜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딜 타입이 네 가지니까 네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래머틱 TV의 거래 방식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딜 타입이 경매를 통한 판매인가? 만약에 예스면은 아무 광고주나 참가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픈 옥션이고, 그게 아니면 프라이빗 옥션. 아까는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한 판매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노출수를 보장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노출수를 보장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머틱 개런티드라고 얘기를 하고, 노출수를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지금 픽스드 프라이스라는 얘기죠. 네. 노출수를 보장하지 않으면은 프리퍼드 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 쪽은 그러면은 프로그래머틱화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일까요? 아직은 오픈 옥션은 될 수가 없고, 프라이빗 옥션, 프리퍼드 딜 이런 쪽이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좀 유출을 해봐야 되는 게 IPTV사가 VOD나 그 어떤 거죠? 그 큐톤을 팔 때 개런티 물량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소량의 개런티는 되는데 사실은 그 먼저 맨투맨으로 판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후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개런티하지 않는 방식의 프라이빗 옥션이라든가 프리퍼드 딜인데, 만약에 그 프로그래머틱 방식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머틱 개런티드 방식도 같이 병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픈 옥션은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무 광고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래머틱에서도 그 아무 광고나 나가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한테 나가지 말아야 되는 광고, 그다음에 담배나 주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픈 옥션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틱 TV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딜 방식은 말씀드린 프라이빗 옥션이나 프리퍼드 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년, 15년 이때쯤에 그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이런 회사들이 그 에드텍 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AOL이 그 밀레니얼 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AT&T는 엠넥서스라는 회사를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회사들이 왜 이런 걸 인수를 하나, 모바일 광고에 관심이 있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컴캐스트가 보니까 그 MBC 유니버설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결국 돈 만드는 부분은 그 광고가 주 모델이 되니까 그 어도비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또 엑센추어에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이 혼자서만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오픈 AP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어서 터너, 폭스, 바이어컴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그 스카이 TV 이런 쪽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움직임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계열의 그 사업자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IPTV 3사가 이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셋톱이 한 95% 이상 그 보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IPTV사랑 그다음에 케이블이 따로 있었는데 케이블사들을 다 인수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통신 3사가 그 송출단을 장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뭐 그 다른 그 방송사라든가 코바코라든가 에이전시라든가 역할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협력해야 되는 모델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사가 아니라 통신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분들도 욕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큐톤은 맞습니다. 큐톤이라는 거는 그 케이블 쪽에 SO랑 PP랑 서로 예전에 싸웠었어요. 그 내가 그 망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 10분의 광고 시간 중에 2분 정도를 그 SO한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게 IPTV사도 따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Q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사실 타겟팅이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최근 그 요 부분의 그 시장성을 보고 뛰어든 업체가 애니포인트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를 받아서 Q톤을 프로그래머틱하게 그 전송한다. 그 광고를 전송한다라는 부분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협력을 하면서 이 모델이 리니어 쪽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 제가 예전에 그 넘어가기 앞서서 예전에 그 TV 중간 광고 허용과 관련된 그 포럼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이분들도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해야 기존의 방송 그 광고 수익이 그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그 위쪽이 이전 판매 방식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광고 유닛별 단가가 동일하니까, 물론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시간대에 그 유닛은 다 광고 단가가 동일하죠. 뭐 KBS, 월요일 7시, 뭐, 그러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광고 유닛을 계속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광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유저들이 이탈을 해서 OTT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광고가 그 많이 안 팔리니까 딜레이시 떨어지니까 방송 시간을 쪼개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오픈 AP 컨소시엄 같은 경우 MBC 유니버설부터 그 회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광고 시간을 줄이더라도 광고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래머틱밖에 없다.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특정 드라마 시간인데 집집별로 다른 광고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가구 소득 수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뷰잉 히스토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성별이나 시청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동일한 컨텐츠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주를 만족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시간을 오히려 줄이더라도 광고 저희 방송 품질을 높이게 되면은 떠났던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이게 합당하고 논리적인 그 사고 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도 그 VOD 쪽에서 그 SK랑도 그렇고 홈초이스 쪽하고도 그 협의를 해서 그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도 해봤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기존의 랩사가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에 그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정가로 판매를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프로그래머틱의 그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첫 단계니까 일단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그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페이스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를 좀 더 그 고민을 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네, 요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도 VOD 판매를 기존의 그 자사 플랫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DSP나 또는 해외의 데이터주라는 그 DSP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주랑도 저희가 연동을 해서 판매가 되게 하는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DSP들도 말은 비디오나 TV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걸 따라올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국내에는 지금 비디오가 가능한 앱익스체인지는 저희밖에 없고요. 그다음 다윈 같은 건 뭐냐라고 하면 다윈은 아직 비디오 애드 네트워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SP 쪽도 다른 DSP 업체들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면은 그 관망하는 기술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머스 쪽이나 또는 게임 쪽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키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개런티 해줄 수가 있다면 같이 시장을 만들어 가자라고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다면은 그분들도 안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VOD, TV에서의 VOD나 큐톤은 사실 통신사, 그러니까 그 SO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통신사가 자기네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죠. 근데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 수익이 생기면은 프로그래머틱하게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이게 리니어 그러니까 그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데 광고가 나가는 것 이거는 방송사의 몫이었죠. 근데 송출이 지금도 물론 IPTV나 이런 케이블 셋탑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파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 수익 배분 구조예요. 근데 통신사가 진짜로 내가 그 송출뿐만 아니라 타겟팅이나 어떤 매저먼트를 자기가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신사 쪽에서 자기 쉐어를 요구하겠죠. 그다음에 이 쉐어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VOD나 큐톤 정도의 인벤토리는 상당히 적고요. 이게 그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니어 광고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죠? 최근에 뭐 투개표 상황 같은 거를 방송사가 한다. 만약에 10%, 20% 정도 되는 그 시청률이다라고 하면 동시 접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톡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CSAI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애드 인서션, SS는 서버 사이드 애드 인서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동시 접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동시 접속이 돼도 되죠. 왜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하는데 왜 못할 거냐. 근데 정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레이턴시가 없어야 되고 뭔가 방송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SK나 U+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광고를 넣는다. 즉 셋톱에다가 광고를 내려받고 Q 신호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끊김없이 광고를 내보내겠다. 이쪽 기술 쪽에 좀 그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KT는 지금 서버 사이드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현 가능할지 어떻게 구현할지는 저도 저희 영역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애드 서버 매체단에 붙어 있는 애드 서버는 그 각 통신사가 담당을 하고 광고를 요청 받아가지고 이걸 DSP에 전달을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애드 익스체인지나 DSP 사이드의 그 서비스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물리적인 부분의 정책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잘 됐다라고 하면은 방송사와 통신사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은 그 해외 사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V에서 타겟팅 관해서도 이게 그 타겟팅에 아마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기반이거나 날짜거나 또는 시간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주로 타겟팅을 기존 전통 매체에서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IPTV 같은 그 셋톱박스 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뷰잉 히스토리를 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TV에서의 타겟팅이 뷰잉 히스토리나 뭐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 지오그래피, 예를 들면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하거나 또는 권역을 나눠서 타겟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 한참 했던 게 뭐 있었지? 스카이캐슬. 네, 스카이캐슬 과연 누가 보느냐? 다 보더라고요. 네, 네. 인구 통계상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인기가 있는 그 드라마는 그냥 그 연령 성별이나 또는 위치 지역 상관없이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뷰잉 히스토리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틱 광고 또는 TBS의 타겟팅 광고가 힘듭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처럼 그 인종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지역, 날씨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뷰잉 히스토리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다 동일한 그 수준의 어떤 시청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 이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는 그래서 그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 3구 중심으로 타겟팅을 한다. 다 강남 3구만 원하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그 지역은 인벤이 남고 강남 3구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또 높은 가격으로 하자니 기존의 그 가격 체계가 흔들릴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세그먼트들을 다 나눠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되냐면은 그 어떤 그 미디어를 보고 있는 컨텍스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그 과거에 어떤 행동,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IPTV나 케이블 쪽 사업자들이 홈쇼핑 쪽과 연계돼서 홈쇼핑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쇼핑 비헤이비어니까 여기에 좀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 세그먼트에만 해당되니까 다른 세그먼트, 예를 들면 자동차나 무슨 금융이나 또는 그뭐 여행이나 이런 쪽에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통신사는 아무래도 이쪽에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물론 그 자사 가입자를 제외한 타사 가입자의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프로그래머틱으로 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 KT가 그 뷰잉 히스토리도 갖고 있고 KT 단말 사용자들의 어떤 그 앱 사용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데
KT 올레 TV 셋업을 통해서 지상파를 보고 있는데 SK 사용자나 SK 사용자나 LG 사용자를 못 가져오는 거죠. 자, 잠깐만 하나 볼게요. 미국 커넥티드 TV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인종까지도 세그먼트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네. 뭔 얘기를 하다 말았더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외부에 있는 사업자가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없느냐? 가져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DMP,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사업이 꼭 통신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업자들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회사도 하고 있고 또 CJ 같은 회사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머지가 되어죠. 최근 예전부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운들리 쪽 기술인데요. 방송을 보면서 비가청 주파가 나오는데 그게 폰 SDK로 이걸 받는 거죠. 받으면은 이 폰 사용자랑 TV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폰의 쇼핑 이력을 가지고 TV에서 타겟팅 광고를 내보내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네, 줌에서는 좀 많이 끊기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의 사용 행동을 TV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TV 셋업이 아니라 결국은 서버가 그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청을 하더라도 뭐 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분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제가 시청하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TV에서는 뭐 SUV 관련된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은 방송을 보고 있는데 여자분인데 또 뭐 여행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가 TV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광고가요. 네. 그다음에 TV 시청 이력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모바일에서의 리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사한 기술을 상용화를 하면서 셋톱이랑 TV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스마트 TV 같은 데서 약관 인증을 받아요. 뭐냐면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데이터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GDPR도 있고 CCPA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옵트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의 데이터를 모을 때는 옵트인 베이스의 어떤 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성숙화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데이터 3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신용보호정보법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빅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익명 데이터일 경우에는 마음대로 처리를 해도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통신사나 이런 사업자가 아닌 에이전시나 랩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에이전시 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는 뭔가 제안을 하고 어떤 광고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믹스, 그 다음에 뭐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영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점점 컨설팅, 데이터, 플랫폼, 오토메이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뭐 WPP나 뭐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제일 큰 그 마케팅 회사긴 하지만 PwC, 액센추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탑 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컨설팅을 했던 회사들이 데이터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뭐 IBM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광고의 영역이 아니라 컨설팅 영역의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전에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뭐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컨설팅, 경영 컨설팅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광고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사업자들이 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빅 크리에이티브 사들을 밑에 그 외주 업체로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프로그래머틱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틱은 광고 영역, 그 돈을 쓰는 페이드 미디어에서 그 활발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 CRM 측, 그러니까 직접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측에서 보니까 DMP랑 이게 융합을 하면은 고객의 외부 정보를 익명화한 상태에서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실명 정보랑 믹스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매 이력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뭐 1, 2년에 한 번씩 이 고객이 살까 말까인데 그 가망 고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외부에 어떤 사이트를 보는지 뭘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지 쇼핑과 관련돼서 뭐 다른 상품 어떻게 사는지 이 정보를 알게 되면 CRM도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할 때도 CRM 기반의 데이터를 그 접목을 하게 되면 좀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CDP라는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커스터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이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요즘 세일즈포스나 또는 그 어도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쪽 방향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인 거죠. 저희도 광고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컨설팅사도 등장을 하고 컨설팅사 위에는 또 이런 플랫폼사들이 거대 플랫폼사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또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대략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레서블 아마 이전에 어드레서블 관련된 그 뭐 강의나 또는 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드레서블은 타겟팅 광고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근데 내 매체는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런 뜻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즉, 내 매체 인변을 다른 사업자들한테 오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매체를 나 혼자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단가는 고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단가가 다르면은 만약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마켓플레이스로 풀어야만 이게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죠. 자, 보시면은 결국은 매체단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SK 브로드밴드, KT, 그다음에 U+TV 플러스 이렇게 세 개의 매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각사별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각사별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랑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DMP 같은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모아서 아까 뭐 모바일이랑 또 합칠 수도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타겟팅이 좀 더 고도화된 가구별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드레서블 팁인데 광고주가 그런 식으로 나는 SK 브로드밴드로 나가는 셋톱에만 타겟팅을 할 거야. 나는 유프에만 타겟팅할 거야. 광고주는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30대인데 그 스타벅스에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애견을 키우고 뭐 이런 뭐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어. 소득 수준은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하지 매체를 지정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특정 매체가 압도적으로 그 점유율이 높다라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아마
KT, SK 그 U 플러스 3사 쉐어가 점점 비슷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매체의 어떤 그 서로 간의 배리어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그 단가의 그 단가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RTB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RTB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RTB라는 거는 가격이 변화한다는 뜻이고요. 그 프리퍼드 딜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광고가 프리퍼드 딜 같은 딜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광고가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타겟이 아니면 광고를 안 내보내요. 네. 하지만 단가는 고정이다.